자, 교재는 602페이지 증거 파트입니다. 자, 먼저 증거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증거의 의의를 볼게요. 자,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에는 증거 방법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증거 방법 볼게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그 자체를 뭘 한다? 증거 방법.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증인, 그 다음에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상해진단서, 공판조서, 피고인, 신체 이런 것이 증거 방법인 거예요. 증거 방법. 이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얻어진 내용이 바로 뭐다? 증거 자료다는 것인데요. 자, 증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증언이죠. 그래서 이 증언은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감정인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이 감정 결과죠. 증거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증거물의 성질이라든지 형상 이런 것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 증거 서류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이 그 증거 서류의 의미, 내용이죠.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되고요. 피고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피고인의 자백, 즉 밑줄 그은 것들이 다 뭐예요? 증거 자료가 된다고요. 자,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히 개념만 익히시는 거예요. 자, 쭉 내려와서 종류를 볼게요. 자,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는데,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직접적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고인의 자백 같은 경우, 그 다음 증인의 증언 같은 경우가 직접 증거가 되는 거고요. 간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정황상 증거,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자, 그 예를 볼게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이 지문 같은 경우, 그 다음 피해자의 혈흔 같은 경우, 그 다음 상해 사건에서 이 진단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고 불립니다. 자, 됐죠? 개념만 간단하게 익히시고 구별하는 거 안 나와요. 자, 양자의 관계를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양자의 분류는 증거 자료와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 의한 구별이다. 이 지문도 경감 보시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고, 여기 3번 볼까요? 3번 체크하시고. 자, 현행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증명력의 문제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게 자유심증주의거든요.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 간의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자, 법관은 그래서 이 직접 증거를 배척하고 간접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간접 증거를 배척하고 직접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판을 볼게요. 자, 시험은 8가 나오니까, 자,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밑에 간접 증거, 요 간접 동그라미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가 있다. 그쵸? 판례입니다. 자, 다음 밑에 거. 자,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 안 돼요. 밑에 논리와 경험칙에 따랐을 때 요 간접 증거라도, 간접 동그라미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쵸?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밑에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뭐가? 간접 증거가. 그러면 이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됐죠? 자, 다음.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 할지라도 이 간접, 그쵸? 이 간접 동그라미에 의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간접 증거, 그쵸? 요 가로 열고 닫고. 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 증거를, 간접 동그라미, 상호 관련하여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역시 살인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배임죄의 범위를 부인한다 했을 때, 그쵸? 고의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이 간접 동그라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형법시험에 나오는 판례이죠. 고의할 때, 구성요건적 고의할 때 이 판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상해죄가 있어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이 상해 진단서 나와 있네요. 이 진단서는 밑에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바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래서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상해 진단서 나와 있나요? 여기 상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단서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뭐다? 간접 증거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해 진단서는 뭐다? 상해 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범죄 행위라고 발생한 것이라고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것은 간접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간접 증거는 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14년도 경감부에 나온 판례죠. 자, 밑에 판례. 범죄 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단순히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 갖고서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했다 해서 이것이 체증법칙 위배라고 원심 판결이 내렸는데 이걸 파기한다는 말은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 얼마든지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왜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간접, 여기 간접, 마지막에 간접 전부 다 인정된다.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입니다. 범행에 대한 이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거기에 더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자, 그 지목되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있음에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바가 있는데 12년도 경감부에 나왔네요. 자, 이런 판례도 좀 읽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 인적 증거 있고 물적 증거가 있죠. 자, 인적 증거. 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 인적 증거. 줄여서 인증이라 불러요. 인증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떤 것이 있어요?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피고인의 진술 등이 그 내용이고, 자, 물적 증거는 물증이라고도 불러요. 물증. 그래서 이 물건의 존재, 물건의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밑에 흉기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위조 문서, 무고장 이런 것이 그 예가 됩니다. 시험 안 나와요. 간단히 개념만 보는 거예요. 자, 서증이라는 게 있네요. 자, 물적 증거 가운데에서 이 서면이 증거가 되는 경우, 이게 서증이 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죠. 증거 서류가 있고 증거물인 서면이 있습니다. 서면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 예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예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 그 예를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어떤 것이 있나요? 증인신문조서, 그렇죠? 검증조서, 그렇죠? 이것이 증거 서류잖아요. 또 증거물인 서면 같은 경우에는 협박문서라든지 위조문서 이런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본증하고 반증이 나오네요. 자,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 거증 책임은 입증 책임이라고도 불려요.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을 본증. 자, 본증에 의해 증명하려는 사실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반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반증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현행법상 거증 책임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 본증이고요.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고 물론 예외는 있죠. 반대로 거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될 때는 반대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이 되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진술증거하고 비진술증거 볼게요. 자, 진술증거. 이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 진술증거입니다. 얘는 원본 증거, 전문 증거가 있는데 이 진술증거 같은 경우에 뭐가 적용된다? 이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전문법칙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자, 비진술증거 나와 있죠. 비진술증거. 그러니까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를 말하게 되는데 뭐 흉기라든지 작물, 지문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이것도 여러분 책에 없을 거예요. 적어 놓으실 분 적어 놓으시고 이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진술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 뭐, 원본 증거, 뭐 전문 증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실질 증거 있고 보조 증거 있네요. 자, 실질 증거, 주요 사실의 전부를 직접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그랬네요. 그 예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실질 증거 예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시면 안 나오지만 간단히 좀 적어볼게요. 자, 보조 증거가 있어요. 자, 이 실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하게 되는데, 얘는 이 증강 증거가 있고 탄핵 증거가 있어요. 이 증강 증거는 다른 말로 보강 증거라고도 해요. 이렇게도 불러요. 증거의 증명력을 증강시키는 거. 그쵸? 증강 증거, 즉 보강 증거가 있고, 증거의 증명력을 감퇴시킨다는 것이 이제 증명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것이 탄핵 증거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증거 능력과 증명력 나와 있네요. 자, 증거 능력. 자,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좀 어렵죠? 자, 어려워요. 자, 이 증거 능력은 법률에 의해서 형식적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법관의 그 자유심증주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됐어요? 여러분 책에는 자유심증주의 써놓고 X 하시면 돼요. 자, 관련 법칙 볼게요. 자,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이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 이 증거재판주의가 있고요. 자, 2번 체크합니다. 자, 자백배제 법칙, 그 다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절대적 제한에 해당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먼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뒤에 나옵니다. 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무조건 증거로 못 써요. 무조건 증거로 못 쓴다. 그래서 절대적 제한이다. 두 번째,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에 의해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유죄의 증거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걸려버리게 되면 절대적으로 뭐다? 증거 능력이 탈락됩니다. 증거 능력이 탈락된다고요. 그래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처음부터 탈락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 제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 전문 법칙 있죠? 전문 법칙은 상대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 법칙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백 배제 법칙이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이건 예외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이니까 절대적 제한이고요. 전문 법칙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탈락되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제한이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있죠. 자백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 법칙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증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증명력을 볼게요. 자,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자,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자, 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겠다. 여러분, 면접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시험. 그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면접시험까지 가려면 첫 번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필기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증거능력 파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그 다음 면접시험에 가서 면접관이 저 수험생을 딱 보고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까? 우리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그거를 몇 가지 질문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력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반대로 증거를 갖고 왔어요. 증거를 갖고 왔는데 그 증거가 과연 우리 사건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과연 저 증거물이, 저 칼이, 저 마약이, 그렇죠? 우리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겠다. 이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관련 법칙 볼게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는 자유심증주의가 기본 원칙으로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읽으시고 저 2번 책 갈게요. 이 증명력과 관련되는 법칙은 자백보강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데 요거는 요 증명력 판단을 제한하는 원칙이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자, 이건 뭐죠? 공판조서에 기재가 된 것은 그 조서, 이 공판조서만 갖고서도 절대적으로 증명력이 인정돼요. 그것을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력 판단을 제한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걸 유죄의 증거로 못 써요. 못 쓴다고요. 따라서 이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이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 보강 법칙도 마찬가지로 뭐다?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자유심증주의 예외다. 예외다. 결국은 증명력과 관련되는 법칙은 자유심증주의. 두 번째는 이걸 제한하는 것이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것이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다. 그러니까 증명력과 관계 있는 것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증명력과 관계 있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하나 하고 밑에 세 가지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색깔을 칠해야 되나요? 색깔을 칠하지 않을게요. 색깔을 칠하지 않고 요 네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다시요. 이렇게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증거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유심증부터해서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는 증명력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가보면 이걸 섞어놔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가요? 자, 이렇게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밑에 거는 하나, 둘, 세 개. 섞어놔요. 섞어놔서 증명력과 관련이 없는 것 또는 증거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 증명력과 관련이 없는 것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그 602페이지부터 해서 605페이지까지 왔는데 그 판례 있잖아요. 603페이지 판례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60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